틱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찝찝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킁킁거리거나 또는 단순 음성틱이 있고요. 근육틱하고 음성틱을 두 개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역시 증상이 연속해서 보이지 않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뚜렛증후군이라고 해요. 틱이 나빠지는 일반적인 흐름을 알아두면 우리 아이의 치료에 도움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신경정신과 질환을 치료하는 헤아림 한의원 네트워크 대표원장 김대혁입니다. 저희는 주로 틱장애, ADHD, 공황장애, 불면증, 강박증 등과 같은 신경정신과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발행하는 DSM-5에 따르면 틱은 갑작스럽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비율동적인 움직임이나 소리를 말하는데요. 눈을 깜빡깜빡거리거나 얼굴을 찡그리고 어깨나 배를 움찔거리는 것과 소리 또는 소리를 내는 것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틱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찝찝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느낌을 전조충동이라고 하게 되고요. 전조충동을 느끼면서 해야지만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틱은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아동의 한 6에서 12%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답니다. 보통은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서 만 7세부터 11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긴 편이 해요. 학습적인 요구 상황이 확 몰려오는 그런 시기죠. 이 중 10에서 한 20%가 증상이 살짝 보였다가 1년 이내에 사라지는 일과성 틱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틱은 그냥 두면 없어진다는 잘못된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는 첫째, 눈 깜빡임, 둘째, 코 찡긋, 셋째, 인중 늘리기 정도에서 틱이 움직이고 있다면 자연 회복될 가능성도 적지는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증상들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된다면 자연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틱은 근육틱, 음성틱으로 나누어지고요. 근육틱은 단순 근육틱과 복합 근육틱, 음성틱 역시 단순 음성틱과 복합 음성틱으로 나누어져요. 틱이 나빠지는 일반적인 흐름을 알아두면 우리 아이의 치료에 도움이 되겠죠. 틱은 눈, 코, 입 이런 순서를 일반적으로 따르게 돼요.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코를 찡긋찡긋거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얼굴을 벗어나게 되죠. 고개를 까닥까닥거리고 또 어깨를 움찔거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바닥바닥하게 힘을 주게 되는데 손장난 하듯이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는 틱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꿀렁거리거나 다리를 움찔거리는 식으로 점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단순 근육틱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증상이 더 악화되면 복합 근육틱으로 진행되는데요. 좀 더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요. 단순 근육틱에 몇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거나 걷다가 깡충깡충 뛰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막 쿵쿵 때리듯 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음성틱인데요. 보통 근육틱이 있고 나서 점점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약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요. 킁킁거리거나 또는 이런 소리 또는 딸꾹질 소리 같은 단순 음성틱이 있고요. 말을 따라하거나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상황과 영 상관없는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외설적인 단어를 내뱉는 복합 음성틱도 있답니다. 코입으로 보통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그렇죠. 있다가 이건 거죠. 네네. 보통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근데 이제 건너뛰면서 나타나니까 발견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틱 증상이 4주 이상 그리고 1년 이내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경우를 일과성 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틱이나 음성틱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나서 1년 이상을 보이는데 이 중 증상이 연속해서 보이지 않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만성 틱장애라고 하고요. 근육틱하고 음성틱을 두 개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역시 증상이 연속해서 보이지 않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뚜렛증후군이라고 해요. 뚜렛증후군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틱 증상보다도 발현 기간도 오래되었고 증상도 심하게 나타나고 치료 예후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겠죠, 그죠? 현재까지 이것에 의해 틱이 생긴다는 단일 원인으로 규명된 것은 없는데요. 하지만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원인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파민과 세로토닌으로 알려진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 두 번째가 유전적 소인, 세 번째가 두뇌의 구조적 기능적인 이상, 그리고 네 번째가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틱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들의 영향으로 뇌에서는 대뇌피질, 선조체, 시상, 그리고 대뇌피질이라는 CSTC 회로의 기능적인 이상을 야기해서 틱 발생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면 이것을 시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그 중에서 중요한 자극을 다시 대뇌피질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 대뇌피질에서는 이 자극들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끔 선조체로 명령을 보내는데 그 선조체가 신호에 맞춰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상에서 불필요한 자극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게 되면 불필요한 행동 지시가 선조체로 내려가게 되겠죠. 즉 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틱 원인이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검사로 틱이라고 진단을 내리지는 않아요. 틱 진단 평가로 많이 활용되는 평가 척도에는 MOVES라고 모토틱과 음성 틱을 평가하는 척도와 예일 틱 척도 YGTSS가 있습니다. 예일 틱 척도는 다양한 정보 원관의 반구조화된 면담 후에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 평가도 할 수가 있고 직접 관찰도 가능하고 아무래도 활용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K12CL이라는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를 병행하기도 하고요. 심리 검사로는 풀 배터리 검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능과 정서 또 성격과 심리 상태 총 8가지 검사를 통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웩슬러 지능 검사라든지 밴더 도형 검사라든지 로샤 검사, HTP 가죽 동화 검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평가하게 되고요. 종합 주의력 검사라는 CAT 검사와 RPM이라는 지능 발달 검사, 학습 능력 검사, 뇌파 검사 등도 임상에서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이들을 가지고 확진을 내리는 게 아니라 참고 자료로 활용해서 히스토리와 현재 나타나는 임상적 관찰을 고려해서 진단을 내리게 된답니다. 실제로 저희 헤어링 한의원에서는 틱 환자군의 뇌파를 비교 분석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틱장애 대조군에서는 불안할 때와 긴장할 때 그리고 집중을 요하는 정신 사회활동 시에 잘 나타나는 베타파는 떨어져 있고 정서적 이완, 경계심이 풀렸을 때 잘 나타나는 세타파는 광진되고 있었다는 게 관찰되어서 치료 방향을 설정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치료의 방향성과 종결 시점을 잡는 데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재발되지가 않아요. 감각증이나 ADHD라고 하죠. 틱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83.5%가 한약을 처방했다라는 경험이 있다라는 조사가 있거든요. 만성화된 질환이나 기능적인 자가 회복력을 위해서는 한약을 사용합니다.